네, 벌써 한 주가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틀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좀 움직였었고 좀 앞으로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모님,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얘기할 게 없지 않을까?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미증시를 좀 꼭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라서 예. 미증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지수는 이제 진바닥 나왔다 이제 슬슬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진바닥. 예. 네, 이게 진짜 바닥이다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진짜 바닥이 나왔느냐? 그러면 나왔으면은 2월달 이제 2월달 시작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예. 2월달 어디까지 우리가 기술적 반등치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 목표치 정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네. 사실 연휴 기간 동안의 상승 해외 증시의 상승분에 비하면은 더 가야 돼요. 너무 미미하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가장 강세를 띄었던 것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 같은 경우 우리 사실 앞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네, 다른 네. 것들 설명해드릴 때 실적 대비해서 자꾸 말씀드렸었는데 진단키트 같은 경우 비싸냐 싸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사내 만에 말이 있죠, 요즘. 네.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 같은 게 어저께도 수주 발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쉬었지만 조선사들은 열심히 또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뭐 1조 9천억 불 정도의 대규모 수주도 받았고 네. 그래서 조선사들이 이제 수주 모멘텀이 올해도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국내외를 지금 오고 가면서 좀 전체적인 체크 포인트를 잡아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제 관련해서 미국의 증시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MSCI 코리아 인덱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도 나스닥 지수가 3.5% 정도대 급등을 했죠. 네. 급락을 했죠. 급락. 네. 그러니까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네. 사실 미증시가 나스닥 지수는 8% 가까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다 그 외적의 S&P라든지 다우지수도 4에서 6%대 상승을 했었는데 비슷하게 가려고 했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증시가 저점 대비에 또 8% 상승했으면 네. 이제 4% 가까운 하락했다 하더라도 사실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미증시가 앞전에 이제 막 급락을 할 때는 미국의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가 39선까지 갔었다가 빅스 지수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예. 39선까지 갔다가 이게 연휴 끝날 때쯤에 네. 22까지 떨어졌다가 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저께 좀 올라가서 27 정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앞전 같은 공포를 가진 그런 구간은 아닌데 무슨 차이냐면은 네. 지금 실적 발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실적이 안 받쳐주는 기업은 여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실적을 굉장히 많이 따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미국의 기술주 내에서도 우리가 딱 정말 독보적인 기업 대표적인 것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네. 그다음에 뭐 굳이 하나 더 얘기하면 구글, 네. 알파벳이 되겠죠. 음. 이들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왔었고 그리고 이들 기업 같은 경우 반등도 잘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메타 플랫폼이 예전에 페이스북인데 그쵸. 이쪽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어저께 하락이 굉장히 컸었죠.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네, 실적이 네. 안 좋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 있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표 기업들, 독보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밸류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외적으로 이제 성장성만 무기를 갖고 좀 많이 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이 굉장히 세게 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는 저점이 만들어졌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들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점이 안 나온 케이스죠. 어.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성장주라 하더라도 확실하게 실적이 보장된 기업들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따진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날 거냐 사실 그 부분인데 네.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 잠깐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준비해 오셨어요? MSCI 코리아 인덱스 차트가 아직 안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설명 좀 해드리자면 이제 나오네요.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볼 때 사실 국내 증시가 작년 6월 달 기준으로 할 때는 이제 한 20% 정도의 하락을 했었는데 그렇군요.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봤을 때는 이시 한 6% 정도 하락을 했다 되죠. 그럼 더 밀렸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1,2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의 영향까지 할 때는 더 큰 하락을 나타냈던 거죠. 네. 다만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올라간 폭을 보게 되면은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이제 국내 증시가 6.12%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어제까지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저점 연휴 기간 동안 다 포함할 경우 4.02% 정도 상승. 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어제 대형 지수를 기준으로 대형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대형 지수를 기준할 때는 대형 지수 어저께 1.1%밖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MSCI 코리아 인덱스보다도 반등폭이 더 적게 나왔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중요했던 거는 어저께 미증시가 결국 음봉으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네.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게 되면 양봉이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어떻게 2% 해석해야 하락이긴 돼요? 하지만 예.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오늘 장에서도 올라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래서 거죠? 국내 증시는 어저께
시장에서 올라가야 될 폭보다 예. 훨씬 더 못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지가 오늘은 있고. 그죠. 추가적인 반등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실제로 이제 미증시가 뭐 급락을 했다 하더라도 네. 국내 증시에서 오늘 MSCI 코리아 인덱스가 뭐 이렇게 하락한 걸 보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시간외로 지금 뭐 아마존 같은 경우가 급등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뭐 반등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가 실제로 이제 바닥이 국내 증시도 나왔고 네.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 나왔다가 되면은 이제 반등폭이 이제 2월달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그쵸. 이 부분을 일단 7에서 8.5% 정도 반등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쨌든 간에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의견은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그 전에도 제가 한번 그 얘기 드렸는데 예. 20% 전후에 하락이 나타났을 때 네. 그게 기술적 반등에서 끝나던 네. 아니면 추세를 넘어가는 상승 추세로 가던 가던. 우선 1차적인 부분은 기술적 반등이 먼저인 거죠. 음.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차적인 기술적 반등만 우선 생각하고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2월 말에서 한 빠르면 2월 중순 이후 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추세가 위쪽으로 가는 추세인지 그때는 거의 그때쯤 되면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최소한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가져가고 그 이상 나오면 그죠. 더 좋고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MSCI 코리아 인덱스 보게 되면서 이제 바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 이제 코스피 지수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진 바닥이다. 전 이 진 바닥이라는 걸 보면서 아직 바닥이 질어서 아직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또 아니네요. 그죠? 네. 진바닥 좀 세게 얘기하면 찐이라고 하잖아요. 찐바닥이다. 네, 찐바닥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지수 자체가 보면은 이제 2018년도 고가 라인 때가 예. 2,600포인트 전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일간상에서 종가상에서가 이제 시가가 2,590이었는데 네. 이 라인대를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으로 인식하고 나서 올라온 케이스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지 라인으로서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2,610포인트 전후에서 저점을 만들었다 보다는 네. 오히려 2,590까지 찍고 나서 올라온 게 신뢰도가 훨씬 더 높은 케이스입니다. 방향성에 따라서 또 신뢰도가 네. 결정됩니다. 그러면 차이는 뭐냐면 예. 이때는 영업이익이 180조에서 190조, 네. 지금은 전망치가 250조 전후. 그러니까 더 실적이 높은 상황이죠. 그죠? 실제 높은 예, 상황에서 주가 자체는 예전 2018년도 고가 수준이니까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가 되겠죠. 그래서 바닥이 찐이다. 약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밑에 이 표를 준비했던 게 뭐냐면은 지수로 보면은 이제 어저께 종가가 2,707포인트죠. 예. 그리고 바로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날 지수가 2,709포인트까지 내려갔었을 때 그랬죠. 거의 똑같죠. 지수로 볼 때는. 네네. 그러니까 밸류상에서는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LG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냐 이때 차이죠. 그게 큰 네, 변수군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밸류가 얼마큼 올라갔느냐 궁금하죠. 여기에 대해 궁금하시니까 네. 바로 이제 지수 자체는 포인트가 거의 2포인트도 차이 안 나니까 네. 바로 비교가 되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기 전에는 지수가 2,710포인트 전후에 밑에 있을 때는 11.57%. 11.57%.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재 실적에 대한 선행 PR이 아니라 확정된 PR을 기준으로 할 때. 네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에 보게 되면 12.34%죠. 더 올라간 거죠. 그죠? 올라갔죠.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국내 전체 시장에서의 펄을 한 0.77배 정도 플러스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내 지수의 이런 저평가 메리트를 많이 줄인 겁니다. 그죠? 그죠? 맞죠? 예. 그리고 자산 가치도 조금 더 올렸다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선행 PER. 예. 그러니까 향후 실적을 기반으로 할 때의 펄을 얘기를 한 건데 이때 불과 일주일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선행 PER이 10.12%.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피가 있고 코스피 200이 있죠. 네. 아직 LG에너지 솔루션은 코스피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편입 안 됐잖아요. 코스피 200에는 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편입되면 또 영향이 있습니까? 네, 영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되기 전이니까 퍼로 볼 때는 선행 PER, 그러니까 확정 PER이 10.9%, 10.88% 거의 똑같죠. 예. 근데 종합주가지수에서만 퍼가 차이가 나는 것은 LG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종합주가지수에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럼 아직까지도 영향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죠. 그다음에 선행 PER을 볼 때는 선행 PER은 지난주 2,709포인트 때보다 예. 훨씬 더 낮아졌죠. 그렇죠. 그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실적 전망이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이에 그럼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냐면 네. 삼성전자와 굵직굵직한. 하이닉스였죠. 그랬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실적 전망 자체가 상향이 되면서 그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200, 현재 LG에너지 솔루션 제외할 경우는 네. 밸류 메리트를 더 높여놓은 그런 케이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러 가지로 계속 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선물 시장 쪽을 좀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 네, 또 어렵죠. 숫자부터가 뭐 어마어마하니까. 어디부터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옵션입니다. 예. 옵션인데 제가 비교를 하려고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지금 최근 월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2월물이라고 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 날까지가 진행이 되는 옵션이고요. 네. 바로 밑에 있는 거는 3월 달. 이제 다음 거. 3월 그죠? 3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예. 이때 쓰는 건데 지금 이제 어저께 끝난 자리가 360에서 362.5포인트. 예. 요 사이에서 것이 났었고요. 예. 실제로 2월 달 제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347.5포인트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어제 시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자리가 362.5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위로 가려고 하면 예. 위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상방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콜을 매수를 합니다. 네네. 반대로 시장이 아래쪽에 간다 했을 때는 풋 매수를 하는 네.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현재 가격대에서 풋 쪽은 대부분의 개인들이 다 매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풋에 대해서 대부분 매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올라간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떨어진 올라간다는 쪽에 얘기고. 외국인도 올라간다는 얘기보다는 예.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 그렇게 해석해야 네. 되군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에 행보를 하거나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는 네. 프리미엄이라 해가지고 아. 이 부분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음. 그럴 때는 오히려 상승 쪽에다가 무게를 쓸는다 했을 때는 콜을 매수를 해버리는데 네. 지금은 프리미엄이 7.43이라 제가 써놨는데 예.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위 말해서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네. 풋 옵션에서 엄청난 대박이라는 게 터졌거든요. 그렇군요. 그 대박이 터지다 보니까 개인들은 거기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고 그 부분이 프리미엄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케이스라서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다음 주 옵션 만기일 날 367.5라는 수치 딱 네. 저기 정도에서만 끝이 나도 예. 외국인은 풋 매도에서 얻는 수익이 약 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하락만 시키지 않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아, 외국인의 관점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죠.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에 미증시라든지 좀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네. 국내 증시가 급등이 별로 안 나왔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급하지 않다는 얘기. 아, 옵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외국인은 오히려 옆으로 행보하거나 상승을 제한시킨다. 또는 하락만 제한시켜도 얻는 수익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3월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신에 이제 어저께 외국인들이 이 포지션을 만들었는데 네. 360에서 362점 어저께 종가를 기준할 때 바로 풋 매도를 330원 정도 해버린 거죠. 어제 하루 만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의 시장 바닥은 나왔어. 다만 이 매도 쳐놓은 부분이 당장 다음 주에 옵션 만기 때 해먹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이후에 해먹겠다 이런 포지션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 하락은 이제 끝났다는 부분은 동의를 해주는데 네.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가파른 반등이 나올지 생각이 좀 다르다. 서서히 올라갈지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어쨌든 바닥이라는 거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자, 그럼 이번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지금 코스피는 찐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제가 진바닥 물음표로 써놓은 게 왜 그러냐면 통상 안 좋게 보시잖아요, 지금. 예. 너무 그렇게 하면은 아, 알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코스닥이 예. 올해 시장에서 힘들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코스닥은 성장주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이 코스닥에 있으시기 때문에 싫어하시죠. 굉장히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데 예. 근데 이거를 자꾸 비교를 해드린 게 예. 시장 자체가 아까도 미증시에서 설명해드렸지만 확실한 실적이 보장되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바닥이 나오고 반등도 빠르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쪽은 여지없이 급락이 그렇게 세거든요. 되게 확실해요. 확실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예전에 페이스북이었으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단기간에 고가 대비해서 40% 50% 빠질지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고평가가 된 종목군들은 그만큼 시장에서 여지없이 내리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코스닥은 지금 현재 단기 낙폭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건 동일합니다. 네. 다만 이제 코스닥이 지금 기술적 반등 영역은 똑같은데 네. 우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저점 대비, 그러니까 하락폭 대비 38.2%한 자리가 915선입니다. 예. 근데 저 자리대를 2월 달에 올라갈 수 있다가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저 자리대 안에 안착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안착을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설마 저도 그렇게까지는 예가 없이 그렇게까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네. 안착을 못할 경우는 915선을 저하고 인식해야 될 경우는 마디 하나 또 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몇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얼추 800포인트 좀 아래가 될 수 있겠죠. 아, 거기까지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고, 그래서 밸류적인 부분을 보면은 코스닥은 전에도 말씀드린 밸류가 굉장히 비싸죠. 예. 31%에서 33% 정도 현재 가치를 받고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밸류란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이럴 경우는 굉장히 좀 비싸다고 볼 수 있겠죠. 부담이 다만 되는 거죠.
코스닥 내에서도 뭐 소재 쪽 같은 경우는 밸류가 10.64%니까 여긴 괜찮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어. 코스닥 내에서도 실적에 받쳐주는 기업들이 있는 건데 예. 이 기업들을 자 옥석 가리기를 엄청나게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도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소재 쪽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으로 잠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스 올로가 되겠는데요. 보여주시죠. 자, 오미크론 중심 코로나 급증 진단키트 추격 매수 할까요? 대표주 SD 바이오센서, 전 휴마시스도 포함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예스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돼요?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약간 차이는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휴마시스도 있고요. 예. 그리고 SD 바이오센서도 있고 그 외적으로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도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실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시중에서 저는 살 수 있는 게 지금 이 종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 작년에 상장을 했거든요. 예. 작년에 상장해서 이제 시장에서 사실 상장할 때 비싸다라는 논란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전에 시젠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을 때 코로나 대표적인 수혜주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실적 자체가 엄청 잘 나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 시젠보다 더 실적이 잘 나온 회사가 SD 바이오센서입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SD 바이오센서가 상장할 때 네. 그때는 또 공교롭게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앞으로 종료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 공모가 대비해서 한번 강하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부터 쭉 내려오기만 했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근데 이때 사실 작년 실적이 확정치가 나오는 거 아닌데 네. 실적 매출을 보게 되면은 2조 8천억. 음. 작년 기준일 때 네.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이고 네. 순이익 자체가 1조가 넘는 회사.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세티리온이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바이오시밀러 이런 회사들인데 CMO 기업. 예. 이들 기업이 매출이 작년 어느 정도 나왔는 줄 아십니까?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셀트리온은 잘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적이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예, 예. 영업이나 이런 부분이. 근데 매출 규모를 볼 때 예. 그들 기업이 2조가 안 됩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큰 거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매출 2조가 나오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진단키트 회사가 그걸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우리가 제약 바이오로 투자할 때 네.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를 투자를 하지 그쵸, 예. 실적이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근데 그 기대치를 높게 쳐주는 건데 이쪽은 아예 실적으로 보여준 케이스란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가 주당 순이익을 할 때 작년 기준이 10,000원인데 네. 그때 당시는 퍼로 따지면 5%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약 바이오면 30% 이상 기본 훌쩍 넘어가는데 5%니까 굉장히 싸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말하는 가치주하고 똑같은 동일한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근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았냐면 시장에서 작년 한 해 네.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피크아웃.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결국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올라간 주가니까 결국 코로나 끝나면은 주가 무너질 거야. 그게 이 있는 케이스를 거죠. 계속해서 나타낸 거죠. 네, 그래서 퍼가. 그죠?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매출 전망을 했지만 올해 1분기까지는 코로나가 여전히 오미크론이 워낙에 광범위에 퍼지니까 그쵸. 자가 진단 키트라든 이쪽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를 해버리는 방역 거죠. 체계가 바뀌어 버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가 진단 키트가 앞으로는 많이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 그러니까 1분기하고 2분기에도 매출의 증가는 잘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면서 PER이 낮으니까 매력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당연히 실적은 약간 떨어진다는 부분은 네. 회사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익률 어저께 상한가였는데 퍼로 따지면 9%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럼 저평가. 아직까지 저평가 얘기죠. 그래서 사도 괜찮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추격을 뭐 무조건 한다 이게 아니라 나중에 눌림을 줄 때 그래도 1분기 동안에는 어느 정도 이 현재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눌림 줄 때 공략하는 쪽이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SD 바이오센스 두 번째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연초부터 이온 조선주, 수주 열심히 뭐 일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예스올로 수주가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스 아닙니까? 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현대 미포조선이라든지 뭐 다른 조선사도 다 마찬가지지만 네, 올해 이제 수주 받는 것들은 다들 언제 이제 건조가 마무리되냐면 그쵸. 2020 빠른 것이 2024년 네. 중반. 한 2년 뒤군요. 네, 보통이 2025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현대 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 선박을 많이 수주를 받기 때문에 네. 중소형 선박 같은 경우는 건조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소형 선박 같은 경우는 2024년인데
약간 친환경이나 기술이 들어간 쪽은 2025년. 음. 그래서 현재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가 올해 흑자 전환이 가장 빠른 케이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배 크기가 또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사실은 흑자가 이어지던 케이스였는데 네. 작년에 통상임금 판결을 받았죠. 그 마무리가 된 겁니까? 네,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충당금 자체를 4분기에 반영을 다 시킨 겁니다. 그럼 다 털었네요. 네, 다 털었죠.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 부분도 주가라든지 이쪽에서 약간 부정적한 부분이 시장 자체가 빠진 것도 있지만 네. 작년 3분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철강 가격 인상에 따른 흑반가 인상에 따른 충당 한번 쌓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통상임금 충당금도 또 쌓았으니까 시장에서는 또 뭐 나올 게 아닌가 이렇게 불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다 털어내고 그 다음부터는 흑자가 잘 나오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 한 990억,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 1,600억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대부분의 제도된 선박은 2024년, 2025년에 비싼 가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2024년, 2025년이 되면은 영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케이스 이렇게 네.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가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번 주를 마무리를 잘 마무리해야 되니까 전략 짧게만 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는 바닥 확인은 되었습니다. 됐고 그리고 제한된 구간에서의 등락인데 네. 여기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이제 좀 이어질 겁니다. 좀 골라야 되고요. 그러니까 미증시도 지금 차별화되듯이 같은 차별화 될 가능성이 높고 네. 대신에 우선은 전체적인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낙폭이 컸기 때문에 네. 여기서 나올 때 순환 형태로 순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가파르게 올라간 종목이 밸류 메이터라든지 게 확실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낙폭과다는 기술적 반등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각자 잘못할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이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가신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주 되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이제 다음 주가 영향이 좀 셉니다. 다음 주까지.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MSCI 편입 부분하고 네. 2차 전지 ETF라든지 그 외적 ETF 그쪽에 대한 물량 이동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용 규모는 지금 계속해서 축소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좀 축소가 되긴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빚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많이 줄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훈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